국가 간에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목적을 함께하는 동안에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지만 추구하는 길이 갈라지는 순간 지독한 원수지간이 될 수도 있죠. 현재 일본의 대표적인 베스트 프렌드 국가는 어디일까요? 아마 미국과 태국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미국은 일본이 친해지고 싶어하는 국가이지 절대로 미국이 동등한 레벨로 일본을 대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완전히 다르죠. 일본이 일방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가는 국가가 바로 태국인데요. 우선 일본의 수출국 비중을 보시면 중국이 1위, 미국이 2위, 한국 3위, 홍콩 4위, 태국이 5위입니다. 동남아 국가 중에서는 태국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동남아 1위 국가인 인도네시아보다 2배로 많이 수출하고 있죠. 반대로 태국이 어느 국가들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일본이 16%로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죠. 도대체 일본에서 뭘 그렇게 사고 있는지 함께 보시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기계, 철강 제품들이 대부분이고 심지어는 일본산 스마트폰을 1년에 6천억 원 넘게 수입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한국의 삼성, 미국의 애플, 중국의 화웨이, 샤오미, 오포, 비보가 꽉 잡고 있고 일본 스마트폰들은 자국 기업들에게 높은 보조금을 뿌렸던 일본에서나 팔리고 있는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태국이 사주고 있었네요. 자, 태국 현지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봐볼게요. 태국에서 자동차는 1년에 100만 대 정도 팔리고 있는데 토요타, 이스즈, 혼다, 미쓰비시, 마츠다, 닛산 이 일본 자동차 브랜드들이 1위부터 6위까지 싹쓸이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동남아 국가들에서는 자동차보다 오토바이가 더 많이 팔립니다. 태국에서는 연간 180만 대 정도가 팔리고 있죠. 그런데 오토바이도 일본의 혼다, 야마하, 스즈키, 카와사키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혼다가 77%의 점유율로 독점 중인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태국 편의점 시장도 보시는 것처럼 오래전부터 일본의 세븐일레븐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 중에 있고 일본 레스토랑이 무려 3,000개로 싱가포르와 베트남도 제치고 동남아에서 일식 레스토랑이 가장 많은 국가로 꼽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친일 국가인 줄 알았던 태국이 최근 한국으로 노선을 갑자기 빠르게 바꾸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어 일본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태국 투자청의 두항짜이 아사와 친타찌 청장은 태국이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모델은 한국이고 일본이 태국에서 워낙에 강세여서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이다며 한국이 투자해줄 경우 태국 투자청이 이전보다 많은 혜택 패키지를 줄 것이라 전했습니다. 또한 태국은 현재 태국 4.0이라는 경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오랫동안 중진국에 머물러 있는 태국 경제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R&D 투자를 GDP의 최대 4%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도 한국이 자신들의 롤모델이라며 한국과의 협력이 절실하다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태국 투자청이 괜한 소리를 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는 한국에서 6,750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BMW 5 시리즈 디젤 모델이 태국에서는 354만 바트, 1억 3,500만원을 줘야 살 수 있고 한국에서 2,500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현대의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는 태국에서는 175만 바트, 6,700만원을 지불해야 하죠. 태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폭탄 관세를 부과한 결과 가격이 2배로 올라버린 것인데요.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태국과의 경제 동반자 협정 EPA를 체결해 자동차 무역 관세 20% 면제를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태국 내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이미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여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낮은 가격에 팔 수 있는 데다가 파격적으로 10년 무이자 할부까지 내세우니 태국 길거리에서는 일본 자동차들로 도배가 된 것이죠. 그런데 얼마 전 태국에서의 일본 자동차 독점 구조를 완전히 깨버릴 만한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요. 바로 한국과 태국을 포함한 15개의 국가가 한 번에 RCEP를 타결한 것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메가 FTA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호주와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 10개국 등 이들의 총 인구는 세계 인구의 절반이고 전세계 GDP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초대형 경제블록이 형성된 것이죠. 이제는 현대 기아차를 비롯한 한국의 여러 기업이 태국에서의 일본 독점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태국 최대 규모의 국영 석유화학 기업 PTT 글로벌 케미칼과 민간 기업인 SCC가 최근 한국을 찾아 2조 원이 넘는 규모의 중장기 금융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들로부터 한국산 기자재 구매와 한국 기업들의 수주까지 약속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한국과 태국은 최근 4차 산업협력, 지소미아,
물관리 협력, 스마트시티 협력, 철도 협력, 양해각서까지 체결하는 등 이제는 태국의 베스트 프렌드가 일본이 아닌 한국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해외 취업 박람회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베 총리는 그렇게 한다면 한국의 학생이 곤란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한국 학생들을 걱정해주는 말로 들렸지만 정말 곤란하게 된 것은 아베의 일본입니다. 이 박람회 취소가 왜 일본을 곤란하게 만들게 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장인의 혼을 담아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는 모노즈쿠리의 정신으로 세계적인 제조업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장인 정신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토요타 자동차나 소니, 파나소닉 등의 일본 기업들이 세계적인 명성을 쌓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본의 모노즈쿠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대표 기업 토요타 자동차가 가속 페달 결함으로 1000만 대 가까운 자동차를 리콜하기로 결정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생산량을 무리하게 확장하다 보니 숙련공이 모자랐고 비정규직을 대폭 고용하며 경비를 절감하려고 해 품질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일본의 닛산 스캔들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일본 제조업 순위 7위 닛산도 무자격 친차 검사 문제가 발각되어 리콜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발된 이후에도 무자격자가 계속 완성차 검사를 해온 것입니다. 스바루 자동차도 무자격자가 완성차를 검사해 40만 대 무상 리콜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난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의 일본은 모노즈쿠리를 계속 지속할 만한 인력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인력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코쇼커 리서치가 최근 조사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인력난과 관련한 문제로 파산한 일본 기업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가 증가한 362개사에 이르렀고 이는 2013년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더군다나 2015년 한 해 동안 파산 기업 수가 340개사를 넘어섰습니다. 이 중 회사를 유지할 만큼 직원을 뽑지 못해 문을 닫은 곳이 전년보다 66%가 늘어난 53개사가 되었습니다. 부인난이 심해지자 지난달 10일 일본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외국인 노동자 34만 명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이민국가 전환까지 선포했습니다. 일본 기업에 지원하는 해외 취업생은 중국과 한국이 가장 많았고 최근에는 인도나 호주 등에서도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 기업들은 한국인을 뽑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한국 취준생이 일본어와 영어에 능통하고 일본 정착률이 높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토익 700점만 받아도 영어를 잘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인데 한국 취준생들은 일본 취준생보다 토익 점수가 평균 200점 이상 높았습니다. 또한 일본과 한국의 조직 문화가 비슷해 적응력이 빠르고 한국인들은 업무를 가장 빠르게 잘 습득한다고 했습니다. 일본 취업 지원 업체 네오캐리어 해외 사업주 키자와 히토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인보다 회사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면서 인내심이 강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점도 높게 평가된다.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역량 성장에 대한 관심이 커서 유럽, 중국, 동남아보다 경쟁력이 월등히 높다고 했습니다. 중국인의 경우 외동 아들딸이 많아서 회사를 다니다가 쉽게 포기하고 중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중국인은 일본에서 경력을 쌓고 돌아가면 고국에서 얼마든지 재취업이 가능했고 더 높은 월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직원의 일본 정착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최근 한국으로 건너와 구직을 하는 일본 기업들이 2배 이상 늘었고 일본에 손꼽히는 대기업에선 한국인 직원들의 모임이 생길 만큼 한국인의 일본 취업률이 높아졌습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최근 일본에 취업한 한국인은 5만 5천 명입니다. 2008년 약 2만 명과 비교해 거의 3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일본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은 한국 인력이 일본인을 비롯해 타 국가들보다 뛰어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이 한국인을 채용하는 것은 인력 부족이란 이유를 뛰어넘어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청년층을 채용해 자국 기업들을 살리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아베의 경제 도발로 일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었고 특히 이번에 한국에서 가장 분노한 것은 일본 기업들이 채용하고 싶어하는 한국의 청년층이었습니다. 아베는 단번에 한국의 고급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것입니다. 앞으로 경제 보복이 중단돼도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은 한 해 400개에 가까운 기업들이 인력이 없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학생들이 취업을 못해 곤란해질 것이라고 걱정했던 아베.
어쩌면 지금 아베의 머릿속에는 가장 아차 싶은 것은 한국인 채용을 더 이상 하기 힘들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